칠순을 바라보는 김영자 씨. 그녀는 평생 겪은 일 중 가장 마음 따뜻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선뜻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그녀가 30년 넘게 살아온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베푼 사랑이 보답받았다고 감동했고 사위가 정말로 효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니 조심하라며 경계했습니다. 한 달 뒤 집이 뜯겨나가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계약서가 날아왔을 때 그녀는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세부 조항들이 실은 치밀한 계산이었음을. 도움이라는 이름 뒤에는 교묘한 셈법이 숨어 있었고 효심이라 여겼던 것들이 문서화되는 순간 모호한 권리 분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듯했던 리모델링 공사는 어느새 가족 간의 날선 대립에 전초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노부부는 어떤 선택을 했기에 상대방이 단 한마디 반박도 못한 채 조용히 손을 떼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가족 관계 속에서 인간미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익의 경계를 간파하고 끝내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0입니다. 경기도 수원. 40년 된 붉은 벽돌집인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낡은 집은 마치 내 몸속 관절처럼 낡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이 집이 좋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삼계탕의 구수한 향기가 훅 끼쳐오고 대추와 인삼의 단내가 어우러집니다. 제 손에 쥐어진 낡은 나무 젓가락은 냄비 가장자리에 놓여 있다가 그만 거뭇하게 타버렸는데 그 모습이 꼭 세월을 견딘 제 무릎 같습니다. 가스불을 줄이고 고등어 조림 냄비 뚜껑을 덮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뜨거운 수증기가 확 올라와 저도 모르게 아 뜨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게 내가 장갑 좀 끼고 하라니까. 거실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박상훈 씨가 신문을 넘기며 툭 한마디 던집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잔소리만 늘어놓는 남편을 보며 저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밥하면서 장갑 끼고 요리해요? 사실 그가 일부러 퉁명스럽게 구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요 몇 년 사이 그는 할 일 없이 앉아서 제가 부엌을 드나드는 모습만 쳐다보곤 합니다. 어떨 때는 텔레비전을 보듯 무심히, 또 어떨 때는 제가 언제 쓰러질지 걱정하는 눈빛으로 말이죠. 우리가 평생 티격태격하는 습관이 든 건지, 아니면 이젠 서로가 유일한 의지처라 그런 건지 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대문 밖에서 콩콩거리며 뛰어오는 작은 발소리가 들리더니 계단이 울릴 정도로 요란하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손자 민준이가 왔습니다. 지은이 내 왔구나. 물기를 닦으며 서둘러 문을 열자 민준이가 품에 커다란 공을 안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코끝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야? 녀석은 소리치며 부엌으로 쏙 들어갑니다. 우리 민준이 제일 좋아하는 잡채랑 삼계탕 했지. 저는 허리를 굽혀 땀에 젖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금방 운동장을 뛰다 온 아이처럼 이마에 머리카락이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와, 나 할머니 삼계탕 제일 좋아하는데. 앞니가 빠진 채 활짝 웃는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딸 지은이가 한 발 늦게 들어오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엄마, 얘가 오는 내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였어. 지은이는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민준이를 향해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 집 안에서 공 튀기면 안 돼. 저는 뒤이어 들어오는 사위 이민석 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색 폴로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언제나처럼 검은색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맨 그는 늘 예의 바르고 침착한 모습입니다.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크지 않지만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오늘 자네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놨네.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가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3대가 함께 밥을 먹어온 묵직한 원목 식탁입니다. 민준이는 아빠 옆에 앉아 숟가락을 입에 문 채 계란찜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식탁 위에서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텔레비전 드라마 소리보다 더 정겹게 들렸습니다. 제가 국그릇을 비울 때쯤 이 서방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목을 가다듬더니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국자를 들고 있던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 집 말이에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배관도 낡았고 부엌도 좀 손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마침 제 회사 자금 사정에 여유가 좀 생겨서 제가 이번에 싹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온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돈이 꽤 들 텐데 예산은 제가 1억 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인부, 설계, 자재까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 공제도 되고 합법적으로 절세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고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멍해졌습니다. 딸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민석 씨 말이 맞아. 지금 고쳐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습기 차서 살기 힘들어져. 나도 엄마 걱정돼서 그래. 저는 국그릇에 비친 제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집이 늙은 건 사실입니다. 2층 화장실 수압은 오르락내리락하고 솔직히 누가 돈을 들여 고쳐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머니, 그럼 나중에 우리가 오면 새 집에서 자는 거야? 민준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녀석은 벌써 자기 방을 찜해둔 눈치였습니다. 이 서방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두 분이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그 순간 저는 참 복도 많다 싶었습니다. 처가 집을 고쳐주겠다는 사위라니 요즘 세상에 이런 사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녁 식사 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지은이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상훈 씨는 문가에 기대서 아직 다 읽지 못한 신문을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당신 그 사람 믿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요? 저는 그가 뉴스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위 말이야. 1억이나 들여서 집을 고쳐준다는데 그게 쉬운 일 같아?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좀 찜찜해. 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사위가 무슨 딴맘이라도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꼬였네. 그는 대꾸 없이 콧방귀를 한번 끼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통에 담긴 냄비를 닦으며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이 서방이 외제차로 바꿀 때도 회사 자금이 남아서 그렇다고 했었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밤이 깊어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차를 우렸습니다. 식탁 위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똑딱거립니다. 오래된 집의 공기는 차 향기에 훈훈해졌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가 방범창에 부딪혀 파라락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찻잔을 손에 쥐고 식어버린 차에 온기를 느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지은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벽지는 촌스러운 옥색이었고 방문은 리스칠 냄새가 나는 새 것이었죠. 남편은 매일 새벽 오토바이로 저를 시장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우리는 안 입고 안 먹으며 조금씩 가구를 채워 넣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도꼭지 하나를 갈아도 남편이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고쳤으니까요. 이사 온 첫날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밥을 먹던 기억이 납니다. 전기밥솥 하나 놓고 무조림에 밥을 비벼 먹으면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집은 작아도 우리 집이라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마루는 곳곳이 들떴고 부엌 구석엔 곰팡이가 슬고 변기는 물을 2번 내려야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내 집이고 내 삶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서방이 이걸 다 뜯어 고치겠다고 하니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 서방의 제안 이후로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등기 권리증 복사본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 살 때 내 월급이 50만 원이었어. 은행 대출 갚느라 손 떨며 도장 찍던 거 기억나?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대범하게 찍은 도장이라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범하긴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곳이야. 그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서방 말이야. 겉보기엔 순해 보여도 머리 회전이 엄청 빠른 사람이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계산기 없이 움직이지 않아. 당신은 사위가 무슨 수작이라도 부릴까 봐 그래요? 그는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지금은 도와준다고 하지만 집을 번듯하게 고쳐서 집값이 오르면 그땐 이미 머릿속에 다음 수를 다 생각해뒀을 거란 말이지.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수십 년 세월이 담긴 종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 퇴직증명서, 그리고 누렇게 변한 등기권리증, 소유자, 박상훈, 김영자. 저는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마치 이 종이가 단순한 방수용 덮개가 아니라 이 집에서의 우리 발언권을 지켜주는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녁 식사 후 손자의 교복 터진 곳을 꿰매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서방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장모님, 방금 알아봤는데 정부에서 노후주택 개량 지원 사업을 하더라고요. 리모델링 끝나고 신청하면 좋은데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인 명의로 된 집이어야 유리해요. 제가 다 알아서 대행해 드릴 테니 두 분은 편하게 계세요.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그는 은행 홈페이지 캡처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저금리 대출 신청 조건 같은 복잡한 용어들 사이에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 증명 필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남편에게 보여주었더니 그가 쓱 보더니 입꼬리를 실룩였습니다. 이런 대출은 자녀가 신청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집 명의를 넘겨야 한다는 법은 없어. 사위가 명의 넘기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 남편은 휴대폰을 탁자에 툭 던졌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남이 돈을 낼 땐 다 목적이 있는 법이야. 저는 다시 바늘을 잡았지만 바늘이 옷감을 뚫는 소리가 예전처럼 경쾌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흐린 날 오후 이 서방이 견적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렀다며 가방에서 컬러로 인쇄된 서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1차 견적서예요. 보시고 수정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안경을 쓴 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무서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철거부터 마감, 배관 교체, 조명, 타일 브랜드까지 적혀 있었는데 맨 아래 총액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총계 99,800원. 어쩜 이렇게 딱 맞췄니? 제가 물었습니다. 1억 원 이하로 잡아야 세무 처리가 간편하고 회사 자금 운용하기도 좋거든요. 그는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듯 술술 대답했습니다. 벌써 업체도 다 정한 거야? 네, 제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믿을 만한 팀이에요. 걱정 마세요. 오늘 계약금 2천만 원 입금했습니다. 공사는 다음 달 초로 잡았고요. 뭐, 벌써 돈을 냈다고? 미리 예약해둬야 차질이 없으니까요. 두 분 돈 한 푼 안 쓰게 할 테니 저만 믿으세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마치 이 집이 이미 자신의 계획표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내내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그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설비 일을 해온 지인 강 반장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 서방이 준 견적서 좀 봐주게. 내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강 반장은 두툼한 손으로 견적서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님, 배관을 싹 다 간다고 적어놨는데 30년 된 집이라도 부분적으로만 고치면 되지. 이걸 다 뜯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다 하면 1억이 아니라 1억 5천은 부르겠는데, 근데 여기 보면 자재비 별도, 시공비 포함,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적혀 있네. 강 반장은 견적서의 허점을 짚어냈습니다. 욕실 도기도 최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걸로 잡아놨고, 형님 집을 무슨 펜션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남편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강 반장이 돌아간 후 남편은 견적서 맨 마지막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자재 수급 및 시공 총괄은 을 이민석의 회사에서 담당하며 실비 정사는 추후 협의한다. 이 누구야? 사위 이름이잖아. 이런 모호한 조항은 나중에 딴소리하기 딱 좋은 문구야. 저녁에 빨래를 개고 있는데 또다시 이 서방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대출 상품 안내 이미지였습니다. 장모님, 혹시 제가 돈 쓰는 게 부담되시면 나중에 이 대출 받아서 메꾸셔도 돼요. 서류는 제가 준비할게요. 남편에게 보여주자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억 내고 나중에 대출 받아서 갚으라니. 이건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네. 사위가 명의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출 받으려면 명의가 필요하다고 은근슬쩍 흘리더군. 편의상 그렇다는데 내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만약 나중에 이 서방이 이 집 지분 절반 내놓으라고 하면 어쩔 거야? 저는 낡은 등기권리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 좋아 보이는 이 서방의 얼굴을 겹쳐 보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이 제 마음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날씨가 후텁지근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뜻밖에도 사돈어른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저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들렀어요. 용인에 사는 사돈이 수원 구도심까지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예의 바르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집이 참 정겹네요. 그녀는 집을 휘둘러 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이번에 집을 아주 근사하게 고쳐드린다면서요. 저는 차를 내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이 집 위치가 좋잖아요. 민석이가 은행의 감정가 알아보니 꽤 나온다더라고요. 찻잔을 내려놓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은행의 감정가를 알아봤다고요? 아, 네. 혹시 나중에 대출 필요할까봐 미리 알아봤대요. 딴 뜻은 아니고 두 분 걱정돼서. 사돈은 아차 싶었는지 말을 얼버무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유, 요즘 세상에 복잡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두 분 실버타운이라도 가시게 되면 이 집 처분해서 자식들 줘야지. 안 그래요? 그녀는 마치 우리 부부를 위하는 척하며 집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만약 민석이 앞으로 명의만 살짝 돌려놓으면 대출도 쉽고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녀는 40분 정도 머물다 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았습니다. 제 어미가 와서 바람 잡는 걸 보니 이건 즉흥적인 게 아니야. 아주 작정을 했어. 이른 아침 7시 쾅쾅거리는 망치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민석 인테리어라고 적힌 트럭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슬리퍼 바람으로 뛰어나가 보니 인부들이 부엌 세간살이를 마당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2층 욕실만 고치기로 했잖아요. 제가 소리쳤지만 작업반장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전체 리모델링 하라고 지시하셨는데요.
배관 싹 다 뜨더랍니다. 이 서방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10분 뒤에야 느긋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어차피 고치는 김에 한꺼번에 해야 공사비가 절약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러면 어떡해. 현장 판단이 중요해서요. 믿고 맡겨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은 온통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오후에 강 반장이 와서 난장판이 된 집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형수님, 이거 조심하셔야 해요. 이렇게 사위가 돈 대서 대대적으로 공사해 놓으면 나중에 기업은 주장하면서 소유권 요구할 수 있어요. 1억이 그냥 효도 비용이 아니라 투자금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 서방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공사 진행하려면 시공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셔야 해요. 내일 갈게요. 그리고 대출 신청 때문에 명의 변경 서류도 준비해 주세요. 남편이 문자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가자. 우리는 법원 근처 허름한 건물 3층에 있는 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지은이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정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두 분 명의로 된 집 맞죠? 사위가 리모델링 비용을 대고 명의 변경을 요구한다고요? 네, 편의상 잠깐 바꾼다는데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사위가 집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그 증거 송금 내역,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이나 재산 분할 시에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공유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를 넘겨주는 순간 돌려받기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효심으로 하는 거라는데 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법원은 효심을 보지 않습니다. 증거만 봅니다.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위 사업이 잘못되면 명의 넘긴 이 집이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탄식했습니다. 그건 생각도 못했네.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명의 변경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둘째, 이 집은 두 분의 고유 재산이며 사후에 딸에게만 상속된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탁 등기를 해두면 더 확실하고요. 며칠 뒤 이 서방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도 민준이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푼 셔츠 차림이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 집 뺏으려는 거 아닙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계산은 했습니다. 나중에 두 분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 처남들이나 다른 친척들이 와서 숟가락 얹을까봐 제가 미리 확실하게 지은이 몫으로 만들어두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몰래 명의를 바꾸려 했나? 남편이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1억이나 투자하는데 저한테도 안전장치는 있어야죠. 이건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저한테도 투자입니다. 투자? 제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가족끼리 투자라니. 장모님, 제가 그냥 사위로서 용돈이나 드리고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이 집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돈만 쓰고 권리는 하나도 없는 호구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의 솔직하지만 비정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마음은 알겠네. 하지만 순서가 틀렸어. 자네는 우리를 가족이 아니라 자산관리 대상으로 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명의 변경 안 해주시면 공사 더 이상 진행 못합니다. 그만두게. 우리가 부탁한 적 없네. 남편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 서방은 잠시 우리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꾸벅 숙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집은 흉물스럽게 뜯겨나간 채 방치되었습니다. 부엌벽에는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자. 강 반장 불러. 우리는 강 반장에게 부탁해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욕실과 부엌 배관, 그리고 단열 공사. 예산은 4,500만 원. 우리가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 충분했습니다. 강 반장은 천천히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타일 한 장을 붙일 때마다 두드려보고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여기가 이제 진짜 요리 교실 같네요. 공사가 끝난 후 놀러온 민준이가 새 부엌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지은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의도 나쁜 뜻은 아니었을 텐데 너무 앞서갔어. 안다. 하지만 사람은 늙어도 자기 결정권은 쥐고 있어야 하는 법이야. 한 달 뒤, 이 서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식탁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이 집은 유산이 아니라 나와 자네 장인이 살아온 증거야.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는 우리가 주인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남편과 저는 말끔해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 전봇대에 걸린 저녁해가 낡은 벽돌집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은 겉보기에 낡았을지 몰라도 그 안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단단하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김영자 씨는 그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계산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민석 사위의 의도가 완전히 악의적이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려는 젊은 세대의 현실적인 계산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미리 신탁이나 유언을 준비하는 것,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명한 대처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흐려지기 쉬운 경계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스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